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억, 1억 5천만 원.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글자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위 굵은 볼펜으로 적힌 그 두 숫자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시가 12억 원, 불법 이동액 1억 5천만 원. 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그 숫자들을 한 번 더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귀에는 거지집 딸, 고아원 출신 주제에 라는 말만 박혀 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는 12억과 1억 5천이라는 숫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거짓딸이라고 부르며 머리에 직접 소금을 집어 던지던 시어머니. 고아원에서 컸으면 감사하고 살 줄이나 알아야지. 우리가 집이랑 반찬이랑 다 제공해 주는데 어디서 눈을 그렇게 부릅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자꾸만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이는 아주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더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시어머니, 두 손을 바닥에 짚고 흐느끼던 목소리. 서연아 제발, 집에서만은 쫓아내지 마. 갈 데가 없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장면이 불과 하루 전 일이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내내 제가 바닥을 닦고 머리에 소금을 뒤집어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제 발밑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꿇음의 시작이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두 숫자였습니다. 12억, 1억 5천. 그리고 한 사람. 제 아버지. 고장난 경첩처럼 항상 한쪽이 처져 있던 헌 작업복,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는 손. 그 손으로 어색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미안하다라고 반복하던 사람. 저는 늘 아버지를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시어머니의 말을 조금은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딸 시집 보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렇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2억 집 주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집에 10년 동안 살면서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서 그 집과 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모두 소리로 증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이 녹음기 안에 그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고아원 출신이라 서류를 모릅니다.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내면 서류 정리가 더 쉽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말들은 저를 찢는 칼이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눈 감고 버텨온 모든 거짓을 잘라낼 칼이 될 것입니다. 한서연 보호자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네, 상담 준비 다 됐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요양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때문에 유난히 밝았지만 어쩐지 공기 자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 병실 문 앞에는 이름표와 나이, 그리고 낙상주의, 욕창주의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복도 끝에서 나는 10년을 마무리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아주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왼손에는 전세권 서류와 조사 자료, 이혼 신고서가 든 파일이, 오른손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 한 손에는 소리. 그 두 개를 합치면 제가 10년 동안 버텨온 삶이 하나의 그림처럼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표정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간호사는 제 표정을 한 번 더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상담실 안에는 남편분하고 어머님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 계세요.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조금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원하면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예전에 저는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문이 열려 있어도 시어머니 눈치와 남편 얼굴을 보며 그래도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묶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선택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갈게요. 저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굽있는 구두의 굽소리가 복도 바닥을 하나씩 찍고 지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소리를 내며 걸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살금살금 눈치 보며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소금이 날아올지 몰라서, 어디서 발소리를 이렇게 내느냐는 말이 날아올지 몰라서. 하지만 오늘은 제 발소리가 제가 이곳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 중일 때 노크 후 입장. 저는 잠시 문고리 위에 손을 올려두고 다시 한번 12억과 1억 5천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던 시어머니, 숨을 죽이고 서 있던 남편, 이제 내 인생의 보호자는 너 자신이다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누군지 말하는 날이다. 제 이름은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아니라 한서연입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문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오래된 것이 하나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2장의 서류와 작은 녹음기를 단단히 쥔 채 10년의 끝과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 기다리고 있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거실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소파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귤을 접시에 쌓아놓고 드시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TV 소리가 뒤섞여 집 전체가 어딘가 흐릿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주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TV에서 나온 한 장면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의 하지슈입니다. 재개발 수혜자 한도경 씨, 현 자산 100억 원 이상,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소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TV 화면 중앙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그 얼굴은 익숙하다 못해 제 온몸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던 그 얼굴. 시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순식간에 입꼬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비웃음이 엉켜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저 더러운 거지 인간 나오네. 어휴 사람 세상은 진짜 불공평해. 저딴 꼴로 평생 살다가 재개발 하나로 100억? 개 같은 인간이 복도 많네. 복도 많아. 우리는 카드값 이자만 매달 47만 원씩 나가는 판에. 저는 그릇을 헹구던 손을 멈추고 우두커니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그 느낌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 따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화면을 확대하듯 채널 버튼을 계속 누르셨습니다. 아니 봐봐. 봐봐. 저 낡은 작업복, 저 촌스러운 얼굴. 딱 거지 인간 냄새 나잖아. 저런 인간이 100억이라고? 으유 더러워서 TV 보기 싫다 싫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잔이 깨지기 직전에 나는 삑소리가 심장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욕하면서 그 말투는 정확히 10년 동안 저를 향해 하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고 잔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인간 딸은 또 뭐하고 다니는지 몰라. 거지 근성이 그대로 유전됐겠지. 부모가 거지면 자식도 거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온몸이 굳은 채 서 있는 걸 보았는지 시어머니는 제 쪽을 힐끔 보며 귤 껍질을 접시에 던졌습니다. 아, 서연아. 너도 TV 좀 봐라. 이런 사람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배워야지. 부모 잘 만나야 산다는 거. 그 말은 그 자체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 산다. 그 문장은 제가 살아온 10년의 고통을 그대로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저런 식이었지? 고아원 앞에서 데려갔다며? 아이고, 딱 보니까 답 나왔네. 집안도 거지, 사람도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제사상도 차리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어깨가 무너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나레이션 감정 고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화면 속 거지 인간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집 구조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렇게 거지처럼 생긴 인간이 100억? 하 세상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우리는 빚만 3천인데 그나마 며느리 내가 들어와서 밥이나 해주고 빨래라도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말끝에 귤껍질이 탁 하고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TV 화면에서 다시 아버지 얼굴이 잡혔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여전히 어색한 미소. 하지만 그 아래에는 자산 100억 이상 보유자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웃으며 TV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제가 10년 동안 몸으로 기억하게 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웃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저분, 저 뉴스에 나온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너 또 헛소리하네? 아니, 내 아버지가 저 100억 재벌이라고? 웃기지 마라 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저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뭐, 세상이 다 뒤집히는구나. 설마 내 아버지가 100억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그럴 리는 없고. 그 말 끝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불길한 예감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 나레이션 극적 아이러니 폭발. 그 예감은 불과 며칠 뒤 제가 등기부등본을 어머니 앞에 펼쳐 보이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멸시하던 그 거지 인간이 어머니가 10년 동안 살던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집에서 부모 잘 만나야 한다며 저에게 소금을 뿌리던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줘. TV 화면에서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도경 씨는 재개발수에 이전에도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저는 다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TV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그제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왜 그토록 말없이 사셨는지. 제 손은 설거지 물 위에서 느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한 징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며칠 뒤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제가 그 녹음을 틀어놓는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날 TV와 설거지 물 위에서 떨리던 제 손은 10년 뒤늦게 진실을 잡아낸 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런 식의 식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10년 동안 저는 밥을 차릴 때 늘 제 몫은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상 차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제 역할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식탁 옆 조용히 숨을 죽이고 놓여 있는 작은 녹음기를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정을 지어도 저 작은 기계 안에 담긴 7분 34초가 그 모든 말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헐렁하게 풀던 그는 갑자기 제 쪽을 힐끔 바라보더니 테이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남편은 아주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입술을 한번 깨물고 그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반지 기억나? 전혀 예상치 못한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었습니다. 반지요? 응. 그거 나 알바 3개 뛰면서 3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나 진짜 마음 아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귓불까지 붉어진 얼굴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난 진짜 너만 보고 결혼했어. 너 가족 없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거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분명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일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제 뇌리에는 전혀 다른 말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고아원 출신이라 서류를 잘 모릅니다.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 그 잔혹한 확신,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을 이용하려 했던 남편의 태도. 저는 테이블 아래에 놓인 가방을 살짝 발로 건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음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전세권 빼돌리기, mp3, 재생시간 7분 34초, 사랑 고백 1분 만에. 제 귀에는 7분 34초의 배신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꾸만 저를 설득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처음 내가 내 손 잡고 울었을 때 기억나? 고아원 앞에서 내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 서연아, 그때 나는 진심이었어.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랬죠.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얼어붙은 듯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 장면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제게 손을 내밀던 따뜻한 장면, 그리고 남편이 협력업체 변호사에게 말하던 잔혹한 문장, 정신병원으로 보내면 서류 처리 더 쉽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를 남편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틀어 가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뭐야?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푸른색 글자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남편 전세권 빼돌리기, mp3, 재생시간 7분 34초.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 씨, 7분 34초 동안 상우 씨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직 재생도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파일 목록을 아래로 넘겼습니다. 남편 전세권 빼돌리기, mp3 7분 34초, 시어머니 1억 5천 빼돌리기, mp3 4분 12초, 변호사 조작 상담, mp3 11분 27초, 총 재생시간 23분 13초. 여기 있는 건 제가 10년 동안 모르고 있던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남편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들켰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남편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우 씨, 사랑이라는 말은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진짜입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저는 녹음기를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상우 씨가 말한 사랑보다 이 녹음기 속의 말이 저한테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내는 고아원 출신이라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제 뇌리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그 문장, 그 말은 제가 10년 동안 참고 버텨온 모든 가짜 평화를 무너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용하려는 말이라는 걸. 남편의 얼굴은 제가 처음 만난 날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구겨진 종이처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로 지어진 관계는 말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지어진 관계는 진실 하나로 사라진다는 것. 오늘 그 진실은 7분 34초의 재생시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들은 그 안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상우 씨, 저는 오늘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끝이야?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이 파일들이 말해줄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행동을 재생만 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제 발걸음은 이미 요양병원 상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7분 34초는 마침내 재생될 것입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안에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거실 조명은 밝은데 어딘가 공기가 무겁고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설거지 그릇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싱크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이 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피곤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고 어딘가 내가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좀 얘기 좀 하자. 그 요즘 내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서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전형적인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 제가 그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제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심각하게 왜 불러? 제가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있던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툭!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르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아채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서류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잡지도 못한 채 그저 몇 번이나 봉투 겉면만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너한테. 상우 씨는 항상 그냥 좀 참아. 며느리면 원래 그러는 거야.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말만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 저한테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고는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습니다. 상우 씨와 시어머니와 이 집에서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 메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들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의 손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하기 전에 상우 씨가 하신 말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거 지금 틀려고? 네. 서연아, 제발 그건 좀. 저는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우 씨는 저를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10년 동안 저를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안 때문에, 저에게는 왜 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변명보다 더 큰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혼자라도 제대로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붙잡듯 절규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 잃기 싫어.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싸우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혼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이혼? 원래 시댁에서 조금 힘든 법이지. 며느리가 그걸 가지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힘든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머리에 소금을 뿌리던 사람과 그걸 참아라고 하던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든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 어디서 그따위로 말댔구야?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우리 집에서 밥 좀 먹여준 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고아원 출신 딸의 아버지가 이 집 주인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세상이 뒤집힌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을 지탱하던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의무감, 고아원 출신이면 감사해야 한다는 멸시,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는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집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안에는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위해 꺼내놓은 낡은 찻주전자와 오래된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남에게 보여줄 얼굴이었죠. 서연아, 얼른 차 좀 내와. 동네 아주머니들 오신다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의 잔심부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마음속에 이미 차가운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네 아주머니 셋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장된 웃음을 보이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집이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꽤 괜찮죠? 아주머니들이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이 말이야. 전세 보증금만 2억이야. 지금 시세로는 최소 12억은 한다더라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나름 상위권이지. 저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12억. 아버지가 시세 12억이라고 말한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어머, 정말요? 역시 시어머니님은 복이 많으세요. 며느리 덕도 있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비웃었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요?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어디에 내놔도 아이고 불쌍해라 소리 듣는 애지.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그 말은 제 피부에 따끔따끔 박히는 가시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애가 우리 집 살림을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 챙겨줘야 하고 그래도 전세 2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저는 차 트레이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최대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차 드세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다 놔. 애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정신 좀 차려라, 서연아. 아주머니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시어머니. 제 마음은 바늘로 찔리는 듯 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1순위 수혜자 한도경, 전체 자산 100억 추정. 순간 제가 들고 있던 트레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TV에 나온 인물이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문전박대한 그 아버지 맞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한국에서 제일 큰 재개발 지역 수혜자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집어들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 말도 안 돼. 세상이 참 불공평해. 우린 카드 이자만 월 47만 원씩 나가는데 저 인간은 운 좋게 한 방에 100억?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시선은 TV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난 작은 자막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도경, 사연동 12억 신축주택 소유. 그 집 주소는 제가 1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여기 사연동이네. 시어머니님도 그 동네 사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저 인간이 우리 동네 집주인이면 내가 사람입니까? 우리 집은 전세만 2억인데 저 인간이 가진 건 비싼 집이겠죠, 뭐. 순간 제 눈앞에서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 그 12억짜리 집의 주인은 그녀가 거지 아버지라고 비웃으며 쫓아낸 한도경.
제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곧 스스로 깨닫게 될 날이 오니까요. 그때 아주머니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님, 혹시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전세 사기 많다던데. 혹시 집주인이 문제 생기면 큰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그럴 리가 있어? 집주인 딱 봐도 가난한 노인이던데 뭘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겠죠. 낡은 옷 입고 공사장에서 일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그 12억 집의 주인입니다. 제가 뒤돌아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제사상이랑 반찬들 다 준비해. 이혼? 그런 말 다시 꺼내지 말고. 너 같은 애한테 어디 딱히 갈 데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명령이었고 경고였고 멸시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가 직접 보여줄 차례니까요. 등기부등본, 전세권 등록증, 그리고 1억 5천 불법 이동네요. 이제 모든 판은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둡고 무거웠고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떨이를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다녀와라. 내일 제사라서 살 게 많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화를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모여 신문 한 면을 가리키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봤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재개발 수혜자라잖아. 그러게. 근데 사연동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다던데?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인물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아주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한도경 씨라고. 얼굴도 참 선하게 생겼더라. 근데 이 동네에도 건물이 있다네? 저는 신문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신문 한가운데에 아버지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멀끔한 양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 사람,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쫓겨났던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신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도 들었어? 저 사람, 이 동네 사연빌라랑 사연주택 전부 소유자라네. 저는 떨리는 손끝을 꼭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이야. 그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는데 저분이 어떤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나 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전박대요? 응. 일하고 온 모습이라 좀 초라해 보였나 봐. 근데 그게 자기 집이었는데 쫓겨난 거라더라니까?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누구한테서 그런 일을. 그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집주인인지도 모르고 막말을 했다나 뭐라나.
동네 사람들 다 난리야, 지금. 그러자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그 집이 어딘지 아나? 사연동 12억짜리 전세 놓은 집 있지? 거기가 그 사람 건물이래. 저는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집. 제가 10년 동안 살아온 그 집. 시어머니가 내 집이라고 으스대던 그 집. 남편이 전세 올랐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던 바로 그곳. 주민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집 사는 며느리가 어떻다던데. 고아원 출신이라 착하다더라. 근데 시어머니가 성질이 좀 있대. 그 며느리 많이 힘들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인정받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비수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다더라. 그 며느리 아버지를 거지라고 소리치며 내쫓았다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집주인인데 와, 끝났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숨을 돌리기 위해 잠시 옆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가느다란 호흡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물이 조용히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과거의 무력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싸움을 맞이하기 위한 단단한 결심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 등기부등본. 어젯밤 신청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후 저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얼른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차갑고 두꺼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들. 소유주 한도경. 전세권 설정 없음. 근저당권 없음. 깨끗한 서류. 흠 하나 없는 등기 상태.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지켜온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 작은 문구를 보며 손끝을 한 번 더 떨었습니다. 해당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자산가치 약 12억 원. 그리고 아래 시어머니가 제게 무심코 내뱉던 말이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 12억은 한다니까. 전세 2억이야 우리 집은. 고아원 출신이 이런 데서 사는 걸 감사해야지. 저는 등기부등본을 접으며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이제 곧 알 거예요, 어머니.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괜찮니?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집이 아버지 집이라는 걸. 아버지는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나직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걸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지 걱정됐단다. 혹시라도 돈 보고 다가오는 사람일까봐. 아버지가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대충 짐작은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싫었단다. 혹시라도 그들이 내 재산을 알면 너에게 더 깊이 상처를 줄까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선택을 아버지는 항상 믿는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 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저는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지만 묵직한 종이, 진실의 무게. 오늘 이 종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거실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흘러 있었습니다. TV 볼륨도 낮았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책도 읽지 않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잔소리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장은 잘 다녀왔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투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제가 짧게 답하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이상한 얘기 못 들었니?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떤 얘기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동네에서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니까 혹시 너도 들었을까 해서. 그 불안은 확실히 12억 집의 진짜 주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동네에 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서 가볍게 눌러 쥐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류의 무게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별 얘기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서연아.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그 이혼 얘기 정말 진심이니?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혼은 그런 건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한 적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존중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엄마로서 내가 더 잘하길 바래서.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누구? 며칠 전에 문전박대한 그분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그 거지 같은 노인? 아니, 서연아. 그 사람이 뭐 어쨌다고 그래.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올리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소유주 한도경.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거지라고 내쫓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집은 우리 집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아니에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등기부등본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도경, 그게 그 노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없음, 근저당권 없음,
어머니가 말씀하신 전세 2억짜리 우리 집? 전세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그냥 남의 집에 살았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권력을 잃은 사람의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어머니가 욕하고 쫓아낸 그분의 집에서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분께 말 좀 잘해줘.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왜 대신 사과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여기서 나가면 난 안 갈 데가 없어. 그 말은 어제 시장에서 들었던 시니어 공포가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68세 무직 여성, 신용등급 8등급, 고시원 보증금 300만 원 선불 195만 원, 기초수급 대기 6개월, 무료 쉼터 대기 120명. 그 모든 정보가 시어머니의 얼굴 위에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상우야, 큰일 났어. 우리가 살던 집이 우리 집이 아니래. 남편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또 동네 소문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말없이 등기부등본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남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소유자라고? 한도경. 제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남편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노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상우야, 우리 이제 쫓겨나는 거야. 어떻게? 엄마 어디 가서 살아?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젠장.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안내. 차명 계좌 불법 이동 의심 금액 1,500만 원.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우 씨,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우리 집에서만 쫓아내지 마.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제가 쫓아낼 권한이 없어요. 둘은 동시에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은 소유주인 아버지에게만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띠링. 금융사기 및 차명계좌 관련 참고인 출석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저 다녀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요. 그 한마디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조사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거기 왜 가? 설마 우리 집 얘기한 거야?
우리 집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 저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참고인으로 부른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누가 널 부른 건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은행, 그리고 수사기관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 제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고 하네요. 어머니, 상우 씨, 제 명의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거 다 상우가 알아서 한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걸 지금 여기서. 둘이 서로를 쏘아보는 그 순간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몫의 진실만 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의자 셋, 그리고 탁상 위에 놓인 녹음기 하나. 형광등 불빛이 희게 번지는 그 방은 이상하게도 지난 10년 동안의 제 삶보다 훨씬 공정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사관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모신 겁니다. 피해자.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얼마나 오래 제가 제 자신을 가해당하는 사람이라고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한 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계좌 한서연 씨 명에 맞으시죠? 종이에 인쇄된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제 이름이 맞습니다만 저는 이 계좌를 만든 적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거래 내역에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한 건당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계좌로 반복해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서 보았던 문자의 숫자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추적 중입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 부분이 어머님 계좌와 남편분 명의 대출 상환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심장이 둔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돈이었나요?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연 씨 이름을 빌린 돈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명예신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사문서 위조 정황까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사기.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는 어려우니까 엄마 말만 믿어. 보호자 서류야 별거 아냐. 조사관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 명의로 된 서류에 충분한 설명 없이 도장을 찍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호자 동의서, 가족 서류, 보험 관련 서류라고 해서 내용을 다 듣지 못한 채 그냥 도장을 찍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부분 서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가족을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제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이 상황은 전적으로 한서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서연 씨처럼 고아원 출신이거나 가족이 적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 이런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몰라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줄로만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나쁜 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 친정이 없다는 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걸 알고도 서류를 악용했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충분히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시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 남편의 헛웃음, 10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관은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정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 1억 5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경우 나이는 많으시지만 계획적 차명 계좌와 불법 담보 활용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옥.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그림자로 방 안에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한 번 더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다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정신병원 전문의 소견서 발급 요청 관련 서류입니다. 서류 제목 위쪽에 제가 너무도 익숙한 이름 2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윤상우, 보조 보호자 박정순, 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무슨 뜻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자 조사관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서연 씨를 우울증 및 정서 불안 증상이 있는 보호 대상자로 기재해서 강제 입원 혹은 장기 입원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시키면 보호자에게 상당한 법적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재산 이동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보호자 권한, 그 단어들이 순식간에 제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조사관이 단호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쉽게 말해 한서연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재산과 권한을 가져가려 했던 정황이 서류상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웃으며 했던 한마디가 귀를 찢듯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 서연아. 가끔은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는 게 어때?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의도가 지금에서야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관은 제게 펜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한서연 씨는 10년 동안 참고 버티느라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도와줄 차례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올렸습니다. 법이 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늘 세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떠나는 아이,
시댁에서는 고아 출신 며느리, 집에서는 참아야 하는 사람. 하지만 오늘 이 좁은 조사실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을 올린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고아원 출신이라고 부르며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년 동안 제 안에서 눌려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제가 저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실 문을 나설 때쯤 겨울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는 요양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분 34초짜리 녹음 파일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 보이겠지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겨울 저녁 공기를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콜록이는 사람들 틈을 지나 버스 정류장 앞에 섰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양병원 상담실 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어수선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찢긴 서류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서연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엄마 무서워 죽겠어. 우리가 우리 집이 정말 남의 집이란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이야기하셨나 보네요. 남편은 종이 조각을 감춘 듯 허둥지둥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놀라서. 무슨 서류를 찢으신 거예요?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천천히 걸어가 테이블에 남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신과 진단 소견서, 발급 요청, 종이 한 조각 속 글자를 보는 순간 제 호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신병원 서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예전에 엄마가 너 걱정돼서. 걱정돼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돼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를 준비했다고요? 남편은 저를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그땐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니요? 제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습니다.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재산과 권한을 가져갈 방법을 상담했다는 게 어쩔 수 없어서인가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고 손끝을 떨었습니다. 서서연아, 오해하지 마.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은 이미 현실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제 무릎을 붙잡듯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저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약하고 순진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까.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럼 왜 제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쫓아내고 욕하고
소금까지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라는 게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란 거 정말 몰랐어. 정말. 그녀의 울음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본인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우리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집이 다른 사람 거라고 하고 조사실에 다녀오고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68세 무직 여성 기초수급 대기 6개월. 고시원 보증금 300만 원 선불 195만 원. 정신병원 입원 기록 시 금융거래 불이익.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엄마는 집 없어지면 정말 죽어.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되돌아오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아 출신이 감히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면 돼. 도장은 그냥 찍어. 내 아버지는 거지냐? 그 말들이 바람처럼 지나가더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문장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무너질 차례입니다. 남편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에게 시간을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10년 동안 들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서류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정신병원 입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가족은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건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제가 묻었습니다.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이유가 어머니가 불안해서인가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정답이었습니다. 대화는 더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묻었습니다. 무슨 걸? 저는 가방 안의 녹음기를 손바닥으로 눌러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했던 말들 7분 34초 동안 담겨 있는 그 목소리들. 시어머니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틀면 안 돼. 안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10년 동안 했어요. 안 돼요. 그만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말들. 이제 그 말을 제가 아닌 증거가 대신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들의 거짓이 끝날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남편의 헐떡이는 숨,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이미 폭발 직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집 앞 도로에 살짝 언저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전날 울음을 쏟아낸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아직도 집 암벽에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가방 안의 서류와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세권 없는 사실,
차명계좌 1억 5천만 원, 정신병원 입원 요청 서류, 그리고 빼곡히 녹음된 7분 34초의 진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요양병원 상담실 위에 올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거실 문이 삐걱 열리며 남편이 맥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은 두 손을 뒤엉킨 채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신발끈을 매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같이요? 그래.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그걸 같이 가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범죄?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명예신탁금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미수. 조사관이 그러더군요.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떨었습니다. 서서연아,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도가 없었으면 행동이 없었어야죠.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오늘만은 내 옆에 있어줄 수는 없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미 1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은 제 옆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불안에 찬 얼굴로 나왔습니다. 서서연아, 오늘 정말 가야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 한치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가야 끝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향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럼 녹음기, 그건 안 가져가면 안 되니? 그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저는 가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소파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건 틀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정말로.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녹음이 끝난 뒤에 들을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 이 집에서 10년 동안 반복되었던 억울함, 무시, 멸시가 마지막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병원까지 걷는 길,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바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복도는 기대 이상으로 조용했고 누군가 바퀴 달린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의 빨간 불이 깜빡이며 제 마음속 떨림과 겹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간호사 한 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보호자님이시죠?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간호사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준비해 두었어요. 아버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조용한 박스 공간 안에서 저는 손에 쥔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이 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범죄 사실, 10년의 학대, 정신병원 계획, 차명계좌, 전세권, 등기부등본, 그리고 녹음기, 딩,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공기가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 3번입니다. 일렬로 놓인 상담실 문들이 잠겨있는 비밀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3번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담실 들어가시면 한도경 어르신과 담당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 쪽 코디네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 분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들을 때가 됐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하얀 조명 아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약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만으로도 제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의사와 코디네이터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보호자 변경 신청과 정신적 정서적 피해 진술을 함께 검토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다급히 열렸습니다. 헐떡이는 시어머니 그리고 눈밑이 퀭한 남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서서연아,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자마자 제 가방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오해죠? 저희가 그런 의도는. 의사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확인할 겁니다. 상담실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말씀해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가방 안의 녹음기를 손끝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심호흡이 크게 들렸고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폭풍전야. 지금 이 방 안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이라는 단어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테이블에는 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작고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7분 34초. 짧다면 짧고 그러나 10년의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도 충분한 시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손등에 힘을 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도 나를 위해 얼마나 침묵해야 했을까. 그 생각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녹음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서연아, 제발 지금 이건 틀지 말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바뀌었던 적이 있었나요? 남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다급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했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거만 틀지 말아줘. 그럼 뭐든지 할게.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꿇는 게 두려우신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머리 위에 소금을 뿌리던 사람이 오늘은 내 손끝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녹음기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1cm. 상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호흡을 멈춘 채 내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0.5cm. 남편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겁에 질린 동물처럼 가늘어졌습니다. 0.2cm. 내 마음속에서 10년 동안 쌓인 문장들이 흘러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부른 순간들, 머리에 소금을 뿌리던 날들, 도장을 강요받던 수많은 밤들, 아버지가 쫓겨나던 순간,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10년을 이 아래에 눌러뒀습니다. 0.1cm. 그리고 철컥, 지직, 짧은 잡음이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 소리까지 들릴 만큼 상담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경 어르신, 제 아내는 고아원 출신이라 서류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남편의 얼굴이 허물어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 애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늘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듯 입을 막았습니다. 의사는 자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가슴은 뜨겁고도 차가웠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어제까지 내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 문서라고 설명하면 그냥 사인할 겁니다. 그 애는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믿어요. 그 말은 마치 내 뱃속으로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가족을 믿은 죄, 내 유일한 잘못이 그것뿐이었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상우야, 도장만 받아와. 그 애는 원래 말 그대로 고아 티를 못 벗어나. 넌 그걸 이용해야지. 그녀의 음성이 나오자 상담실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두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야. 아냐. 이건 옛날 얘기야. 농담이야. 장난이었어. 하지만 녹음기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쪽 얘기는 확인해 봤니? 입원시키면 보호자 권한 우리한테로 오니까 서류 처리도 쉬워진대. 이번엔 남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야 전세권을 우리 명의로 돌릴 수 있지.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 꺼내볼 거야. 아버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딸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저를 가족이라 부르며 10년 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상황이 엄마가 불안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나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불안해서 제 계좌를 이용했나요? 불안해서 도장을 위조하려 했나요? 불안해서 제 아버지를 거짓 취급했나요? 남편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도경 어르신한테만 넘어오면 그 집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그 며느리는 원래 자기 목소리가 없어. 그게 장점이지. 내 목소리가 없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왜 제가 목소리가 없었는지. 상담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내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때는 젊고 미숙해서 그럼 지금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상우 씨?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의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잘만 하면 한서연은 평생 병원에 있게 만들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틀어. 내 잘못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 무릎 꿇을게. 무릎 꿇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두 무릎을 바닥에 내려 손등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상담실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탁! 제발, 집에서만은 쫓아내지 말아줘. 남편도 의자에서 무너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내가 바닥에 고개를 숙이던 시간들, 이제서야 단 한 번 반대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단지 당신들이 만든 진실을 재생했을 뿐입니다. 7분 34초의 녹음이 끝났을 때 상담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보호자 변경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끝내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씬만 남았다. 폭풍 뒤에 새로운 삶을 열어젖히는 엔딩. 요양병원 상담실을 나왔을 때 겨울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빛은 마치 눈부신 새벽처럼 차갑고 맑고 선명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분 34초 동안 내 과거가 부서졌다면 이제부터는 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따라 복도로 걸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구나. 오늘 너를 보니 참 든든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였던 적이 언제 있었나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시댁에서, 그 집 안에서 나는 늘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지 스스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10년 넘게 얼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는 처음부터 충분히 컸단다. 다만 너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말은 내 마음속 어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따뜻한 손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시린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나는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아주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하늘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하기로 한 집 말이다. 정말 괜찮겠니?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저만의 공간이에요. 아버지는 조금 미안해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더 큰 집도 가능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게 더 좋겠다 싶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감사함이 일렁였습니다. 아버지, 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고맙습니다. 은행에 들러 모든 계약 서류가 정리되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연님, 이제 이 집은 정식으로 서연님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내 선택으로 마련된 집, 직원이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반짝 빛을 머금은 작은 금속 덩어리가 내 손바닥 위에 얹혔습니다. 나는 열쇠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어디에서든 너 자신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열쇠는 12억짜리 집의 열쇠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릎 꿇으며 살아야 했던 집의 열쇠도 아니다. 누군가의 명령과 멸시 속에서 참아야만 했던 공간의 열쇠도 아니다. 이 열쇠는 나를 위한 문,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새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직 가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나를 더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천천히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햇빛이 새하얗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나에게 이제 들어오라 말하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그 공간 안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멸시와 억압 속에서 움츠렸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들어오며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앞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문장 하나를 낮은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킬 겁니다. 눈물이 찔끔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10년 전 누군가의 집 앞에서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게 아니라는 걸. 손바닥 위의 열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열쇠를 가슴에 가볍게 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인생의 집주인은 나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 하늘 위 구름이 열리며 넓은 겨울빛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